직장 내 괴롭힘. 아마 당신도 이거 혹시 괴롭힘 아닐까? 하고 고개를 갸웃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상사의 지시가 좀 과한 것 같은데 막상 문제 삼기는 애매하고 동료의 말이 농담인지 비난인지 헷갈리는 그런 순간들이요. 그 모호한 경계선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실제 법원 판결문 6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판결문들이 아주 좋은 기준점이 되어주거든요. 법원이 어떤 냉철한 기준으로 이건 합리적인 업무 지시, 저건 선을 넘은 괴롭힘 이렇게 딱 판단하는지 그 구체적인 논리를 정말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록들을 보면서 법의 눈으로 본 명확한 선이 어딘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6개의 판결문을 나침반 삼아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 안개 낀 숲을 함께 헤쳐나가 보죠.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가 책임인지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흑과 백이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 누가 봐도 좀 심각하다 싶은 사건부터 시작해볼까요? 한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장 소장이 안전팀장한테 다른 현장으로 가라고 권유했는데 팀장이 거절하면서 갈등이 터진 사건이에요. 네, 첫 사례는 수원지방법원 판결인데요. 참고로 사건 번호에 나가 붙으면 1심에 불복해서 올라온 2심 민사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에 안 끝났군요. 그렇죠. 그만큼 양측의 다툼이 치열했다는 거죠. 이 판결문을 보면 현장 소장의 행위가 그냥 한 번 화내고 끝난 게 아니라 아주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직적이고 집요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말하는 건가요? 시작은 회의 배제였습니다. 다른 팀장들은 다 부르면서 안전팀장인 원고만 쏙 뺐습니다. 아예 빼버렸군요. 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팀원한테는 원고가 무슨 말 하는지 녹취해서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지시까지 했죠. 와, 이건 뭐 명백한 감시이자 따돌리려는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죠. 듣기만 해도 진짜 숨이 막히네요. 그런데 이런 소위 왕따 행위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네,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여러 직원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 새끼까지만 이리 와 이 새끼가 말이야 개새끼들 같은 정말 인격 자체를 모독하는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원고가 휴가를 간 사이에 그의 책상을 동의도 없이 화장실 통로 옆으로 옮겨버렸어요. 화장실 통로요? 네. 그러고는 컴퓨터, 전화기 같은 주요 비품을 싹 다 치워버린 겁니다. 와, 이건 그냥 일을 하지 말라는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무언의 압박이죠. 이런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때 법원은 이걸 각각 별개로 보나요? 아니면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는 하나의 큰 틀로 묶어서 판단하나요? 배상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법원은 바로 후자의 관점을 취합니다. 개별 행위 하나하나도 문제지만 이런 행위들이 일정 기간에 걸쳐서 반복되고 연결될 때 이걸 하나의 연속된 불법 행위로 보는 거죠. 아하. 판결문에서도 딱 명시하고 있어요.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고요. 그래서 이걸 다 묶어서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치료비와 위자료 포함해서 약 45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58만 원이요. 네, 심지어 소장이 다른 소송에서 위증한 것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방금 본 건설 현장 사건은 폭언이나 물리적인 고립, 어떻게 보면 좀 고전적인 형태의 괴롭힘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음으로 보내주신 판결문은 성희롱이랑 메신저를 이용한 따돌림이 결합된 훨씬 더 교묘하고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 금융회사에서 일어난 일이죠. 맞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인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성희롱, 둘째는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진 따돌림입니다. 먼저 2018년 7월에 회식 끝나고 퇴근길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역사 화장실 앞에 앉아 있었는데 가해자가 왼팔 밑으로 손을 넣어서 윗팔뚝 밑살이랑 겨드랑이 쪽을 만졌어요. 이걸로 안 끝나고 같이 탄 택시 안에서 피해자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는 오른손을 옷 속으로 넣어서 윗팔뚝 밑살이랑 가슴을 주무르면서 싫으면 얘기해요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한 1년쯤 뒤에 사내 메신저를 이용한 괴롭힘이 또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다른 동료랑 같이 있는 사내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요. 피해자를 향해서 미친년,
개또라이, 극혐 이런 모욕적인 표현을 수차례 쓰면서 대놓고 따돌린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이 묶여서 결국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성희롱 이후에도 피해자가 나랑 친근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걸 근거로 성희롱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죠. 당신이 만약 피해자였다면 정말 황당했을 것 같은데요. 법원은 이 주장을 어떻게 봤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언급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네, 법원이 이렇게 말해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나 직장 내 관계가 나빠질 걸 우려해서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심지어 가해자랑 예전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죠. 즉, 뭐랄까 피해자다운 행동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고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도 있었죠. 네,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전해 듣자마자 포털 사이트에서 뭘 검색했냐면 지하철 CCTV 저장 기간 이런 걸 검색한 기록이 드러난 거예요. 아, 스스로 찔리는 게 있었다는 걸. 자백한 셈이죠. 결국 법원은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건들은 누가 봐도 선을 넘은 흑백이 좀 명확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장에서 겪는 대부분의 갈등은 아마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살펴볼 회색지대 사례들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여기서부터 법원의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당사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한데 법원의 눈에는 업무상 표류한 행위의 범죄로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죠. 인천지방법원 판결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한 사회복지센터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직원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진짜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 같아요. 상사가 일부러 결제를 미루고 동료한테 저 사람 도와주지 마 라고 소리치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 제작 같은 걸 시키고요. 심지어 일을 이따위로 하냐, 과장이 우습게 보이냐 이런 폭언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봤습니다. 우선 결제를 반려하고 동료의 도움을 막은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원고가 작성한 문서에 실제로 오타나 실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어요. 아, 실수가 진짜 있었군요. 네. 그래서 상사의 발언은 스스로 실수를 찾아 고치게 하려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 이 사례들을 보니까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네요. 직원의 기분이 상했냐가 아니라 상사의 행동에 정당한 업무상 목적이 있었는지를 법원이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점이에요. 설령 표현 방식이 좀 서툴렀더라도요. 결국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목적의 영역을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불필요해 보였던 그 설명서 제작 지시도 장기적으로 보면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봤고요. 가장 문제가 된 폭언, 과장이 우습게 보이냐 이 발언은 당시 두 사람 모두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고 결정적으로 그날 저녁에 상사가 먼저 문자를 보내서 화해를 청했고 원고도 여기에 응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 서로 화해를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방적인 모욕이라기보다는 쌍방의 갈등으로 본 거죠. 결국 이 모든 행위가 법적인 괴롭힘으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휴가를 막은 행위가 괴롭힘이 아니라고 본 판결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보통 휴가를 못 쓰게 하는 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 대학교 연구원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의 8월 여름 휴가 신청을 반려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특정 교수의 성과 인센티브 지급 업무 마감일이 8월 31일, 실질적으로는 금요일인 30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감일이 촉박해서 휴가를 막았다 이 말인데 법원이 그 사정을 그렇게까지 깊게 들여다보나요? 법원은 여기서 거의 회계사처럼 달력을 분석했어요. 판결문에 표까지 그려가면서요. 표까지요. 네, 휴가 날짜, 결제에 걸리는 평균 시간, 마감일, 이 모든 변수를 계산기에 넣고 돌려본 거죠. 통상 지출 결의서를 올리고 최종 입금까지 한 4일에서 6 영업일이 걸렸는데 만약 직원이 그때 휴가를 가버리면 마감일은 30일까지 지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아, 계산이 딱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결론은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마감일을 맞추려는 수학적 계산이 더 설득력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정당한 업무상의 이유가 인정된 거죠. 정말 놀랍네요. 법원의 판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관계에 기반하는군요. 그럼 이번엔 방식의 문제인데요. 단체 카톡방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한 경우는 어떤가요?
한의원 팀장이 직원이 근무 시간에 손톱 깎는 걸 보고 8명 있는 단체방에 지적한 사건입니다. 네, 팀장은 단체 카톡방에 환자분께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그리고 진짜 개념 없이 이런 행동하신 건가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원고인 직원은 이게 다신한테 망신을 주기 위한 명백한 따돌림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의 지적이 업무의 일환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8명이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개념 없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망신을 주는 방식이 정말 업무상 적정 범위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인격적인 모독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지금 제기하신 문제의식이 정확해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팀장으로서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 즉 근무 중에 손톱을 관리한 걸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건 리더의 역할이고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봤습니다. 물론 환자 컴플레인 부분은 실제로 없었던 약간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메시지의 취지가 사적인 감정 표출이 아니라 업무 지적에 있는 만큼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방식이 좀 거칠고 불쾌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정도의 불법 행위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행위가 괴롭힘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봤다면 이제는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내린 징계가 항상 정당한 건 아니라는 거죠. 징계의 수위가 문제가 된 대전지방법원 판결을 한번 살펴보죠. 네, 한 재단법인 팀장이 여러 직원한테 직장 내 괴롭힘이랑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해서 결국 해임, 즉 해고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법원은 회사가 제시한 징계 사유를 마치 감정평가사가 물건 감정하듯이 하나하나 분리해서 판단했어요. 징계 사유를 쪼개서 봤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회사는 이 팀장은 성희롱도 했고 괴롭힘도 했으니 해고가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잠깐 어디까지가 진짜 잘못이고 어디부터는 아닌지 따져보자고 한 겁니다. 먼저 성희롱 관련 발언들. 예를 들어 남녀 직원이 같이 출장 가는데 너희들이 짜고 제주도 가는 거 아니냐, 여자친구랑 자고 오냐 이런 언어적 성희롱은 명백한 비위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네, 그건 징계 사유가 되죠. 그렇죠. 하지만 괴롭힘으로 신고된 다른 행위들은 또 다르게 판단했군요. 맞습니다. 니들 대학 나왔어? 당신이 업체 직원이야. 우리 담당자야. 이런 질책성 발언이나 이른 아침 시간에 업무 지시를 한 행위 같은 것들. 이런 건 표현이 좀 거칠 수는 있지만 상급자로서 업무 성과를 독려하고 지적하는 차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인 의미의 괴롭힘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회사가 해고의 근거로 삼았던 여러 사유 중에 일부만 진짜 징계 사유로 인정한 셈이죠. 그렇다면 일부 징계 사유만 인정된 게 해고라는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비위 행위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해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비위 행위의 존재 여부와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별개로 보는군요. 네, 인정된 성희롱에 있긴 하지만 이게 신체 접촉까지는 안 갔고 언어적 성희롱이었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집요하게 이뤄진 걸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런 비위 행위에 대해서 해고라는 징계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걸 법적으로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불러요. 비위 행위의 무게에 비해서 징계라는 저울추가 너무 무겁다는 거죠. 결국 준항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그대로 인용해서 회사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여러 판결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복잡한 세계를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가, 그리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인가 하는 객관적인 잣대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법원은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행위가 벌어진 동기, 전후 상황, 업무와의 관련성, 행위의 방식과 횟수, 이런 여러 객관적인 요소를 직소 퍼즐 맞추듯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오늘 본 사례들처럼 때로는 당신을 화나게 한 상사의 거친 말이 정당한 업무 지시적으로, 여름 휴가를 막은 조치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교묘한 따돌림이나 사적인 성희롱 발언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아주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고요.
결국 이 판결문들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당신에게 아주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셈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리자라면 내 지시가 혹시 선을 넘고 있나 하고 돌아보게 하고, 직원이라면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다룬 사건들은 대부분 사무실이라는 대면 근무 환경에서 발생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앞으로는 재택근무와 슬랙, 팀즈 같은 디지털 소통이 훨씬 더 보편화되겠죠? 그런 환경에서는 과연 어떤 형태의 갈등이 새로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등장하게 될까요? 가령 업무 시간 외에 계속 울리는 메시지라던가 화상회의에서 특정인만 발언을 막는 행위 같은 것들이요. 법원은 그때 또 어떤 기준으로 그 애매한 선을 긋게 될지 우리 모두가 계속 지켜보고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